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 22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3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들었거든요. 박 선생님, 고모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13세 아이가 40세 어른을 무력화시킨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장난기 없는 완전히 진지한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성인, 정치인이 정적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40일 후 김여정은 정말로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김주애의 계획대로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13세 아이가 북한 실질적 2인자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박선영입니다. 물론 본명은 아니고 아직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어서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정확히 3년 5개월 동안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전용 가정교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6시간씩 1년에 300일 이상 일대한 개인 교육을 담당했어요. 승마, 스키, 제왕학, 외국어, 역사, 정치학, 심지어 권력투쟁 이론까지 13세 후계자가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을 제가 직접 맡았거든요. 김주의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기분 좋을 때의 표정, 화가 날 때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더욱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애가 김여정을 축출한 건 절대로 우연이나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요. 이것은 13세 아이가 무려 2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 무서운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가장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제가 북한에서의 제 삶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양교원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전공은 교육학이었고 특히 영재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졸업 후 바로 김씨 일가 전용 교육기관에 배정됐어요. 15년 동안 북한 최고 권력층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김정은의 조카들, 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까지 총 47명의 아이들을 교육했죠. 그 중에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도 있었고 문제가 많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주애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월급이 50만 원에 특별 배급까지. 북한 내에서는 최상류층 생활이었습니다. 만경대 근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김주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제가 김주애를 처음 만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당시 김주애는 만 9세였어요.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눈빛이 남달랐어요. 보통 9세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수줍어하거나 장난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김주애는 달랐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평양교원대학 졸업, 교육학 전공, 15년, 경력,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 47명의 이름과 현재 상황까지 다 파악했어요. 9세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정보기관 요원이 신원조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것 같았거든요. 주애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니? 궁금한 건 미리 조사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박 선생님이 앞으로 저를 가르치실 텐데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 첫 수업부터 김주애는 보통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학 문제를 내면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의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역사를 가르치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연결해서 분석했어요. 특히 정치 관련 내용을 가르칠 때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 선생님, 김일성 할아버지가 형들을 숙청한 이유가 뭐예요? 김정일 아버지는 왜 장성택을 제거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형 김정남을 왜 말레이시아에서 없앤 거예요? 9세 아이가 할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권력투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영리한 아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후계자 교육을 받는 아이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주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2022년 6월, 김주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 선생님, 만약 제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혜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아니에요. 박 선생님, 저는 이미 후계자로 결정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주혜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9세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박 선생님, 북한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왕조 국가에서 후계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주변 인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까요? 10세도 안 된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똑똑한 후계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박 선생님, 김여정 이모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왜 이모가 자꾸 제 교육에 관여하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는 왜 이모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모 의견을 먼저 물어보나요? 김주혜가 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 내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2월, 김주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김주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김정은의 딸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후계자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후계자로서 행동해야 해요. 제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김주혜의 교육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교육 과목보다는 정치학, 권력론, 리더십 이론, 심지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특히 역사 수업 시간에는 권력투쟁 사례들에만 집중했어요. 박 선생님, 중국 역사에서 황제들이 형제나 친족을 제거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정적들을 처리했나요? 현대 독재국가에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숙청들을 분석해 주세요. 11세 아이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후계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2023년 말쯤 되니까 김주혜가 훨씬 더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만약 제가 후계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여정 이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모가 저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저 대신 이모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1세 김주혜가 벌써 김여정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요. 주혜야, 김여정은 내 고모시잖아.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야. 박 선생님, 북한에서는 가족도 권력 앞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김일성도 형들과 경쟁했고 아버지 김정은도 형 김정남과 경쟁했잖아요. 김여정 이모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와 충돌할 수도 있어요. 11세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주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2024년 상반기부터는 김주애의 관심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선생님, 오늘 김여정 이모가 아버지랑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모가 당 간부들과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에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김주애가 김여정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김주애만의 김여정 관찰 일지까지 만들었어요. 김여정이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거든요. 주애야, 왜 이모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거니? 박 선생님, 상대방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김여정 이모의 패턴을 파악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어요. 12세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2025년 상반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주애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박 선생님, 만약 제가 김여정 이모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모를 직접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간접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모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2세 아이가 40세 어른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7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주애가 두꺼운 노트를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박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첫 페이지에는 국한 권력 지도가 마치 정치학자가 그린 것처럼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 군, 정부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죠. 각 인물마다 영향력 지수, 충성도, 위험도까지 점수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여정 이름 위에는 빨간색 X표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옆에는 1순위 제거 대상이라고 13세 아이가 직접 적어놨더라고요. 주애야, 이게 뭐니? 왜 김여정 이모한테 이런 표시를 했니? 김주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안정적으로 후계자가 되려면 김여정 이모부터 정리해야 해요. 이모가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정리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권력에서 축출하는 거죠. 이모가 더 이상 저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13세 아이의 입에서 축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주애야,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김여정은 내 고모시잖아. 가족이야. 김주애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박 선생님, 북한에서는 가족도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어요. 김일성 할아버지도 형들을 숙청했고 김정일 아버지도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우리 아버지도 삼촌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처리했잖아요. 김여정 이모도 예외는 아니에요. 만약 이모가 저희 후계자 지위를 위협한다면 저도 대응해야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13세 아이는 이미 권력의 냉혹함을 완전히 체득하고 있다는 거요. 며칠 후 김주애가 더욱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박 선생님, 이 계획서 검토해 주세요. 파일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김여정 축출을 위한 3단계 전략 계획서. 13세 아이가 직접 설계한 권력 투쟁 시나리오였던 거죠.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계획서였어요. 각 단계별 시행 방법, 예상되는 반응,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파일을 펼쳐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애야, 이건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김주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북한의 4대 후계자예요. 후계자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해요. 김여정 이모는 분명히 저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 계획서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3세 아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3세 김주애의 눈에서 김정은과 똑같은 냉혹함을 봤거든요. 마치 정치학 박사나 전문 전략가가 만든 것 같았어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 타이밍, 예상 반응,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김주애의 첫 번째 전략은 김여정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여정을 직접 공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대신 미묘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그녀의 지위를 서서히 흔들어야 한다. 김주애가 제게 설명했어요. 박 선생님, 저는 김여정 이모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모가 저에게 예의를 표하도록 상황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공식 행사에서 자리 배치, 인사 순서, 대화 주도권 같은 걸 통해서요. 작은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누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김주애는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7월 20일, 만경대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인사하러 다가왔는데 평소라면 김주애가 고모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주애는 달랐어요. 김여정이 다가오자 먼저 손을 내밀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보통이면 어른인 김여정이 먼저 인사하고 김주애가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김주애가 먼저 인사함으로써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준 거였어요. 김여정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3세 조카가 자신에게 어른처럼 인사하는 상황이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김주애의 인사에 응답해야 했죠. 아, 그래. 주애야. 너도 안녕. 그때 김주애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 봤죠? 이모가 제 인사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7월 25일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김정은 앞에서 김주애가 김여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모, 제 교육 계획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버지나 엄마를 통해서 말고 저에게 직접요. 13세 아이가 40세 어른에게 직접 나에게 물어보라고 명령조로 말한 거예요. 김여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김정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김주애의 당당함을 오히려 기특해하는 것 같았어요. 주애가 의젓해졌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구나. 김주애가 제게 나중에 설명했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가 제 편을 든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김주애는 계획서에 이런 내용도 적어놨었어요. 공식 행사에서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여정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음으로써 서열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7월 말 열병식이 그 계획의 핵심 시험대였어요. 김주애는 미리 김정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 열병식에서 저도 아버지 옆에 앉고 싶어요. 북한 군대의 위용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고 싶거든요. 김정은이 그래. 주애도 이제 그런 걸 봐야 할 나이지라고 허락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주애는 김정은,
바로 옆 귀빈석에 앉았고 김여정은 훨씬 뒤쪽에 앉아야 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공안 김주혜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 봤죠? 이모가 뒷자리에 앉은 거요. 사람들이 누가 더 중요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13세 아이가 이런 권력 게임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날 행사 후 김주혜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여정 이모의 표정 봤죠?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주혜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김여정은 내 고모야. 박 선생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예요. 북한에서는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제가 김여정 이모보다 위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김주혜의 두 번째 전략은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김여정을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죠.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단계에서 심리적 기반을 다졌다면 2단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김여정이 더 이상 핵심 권력층이 아니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8월 초 체육 경기 관람 행사가 있었어요. 김주혜가 미리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행사에서 김주혜는 김정은과 나란히 앞줄 중앙에 앉았어요. 이설주는 김주혜 옆에 앉았고, 그런데 김여정은 혼자 뒷줄 맨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여정의 표정이었어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주혜가 뒤돌아보면서 김여정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조카가 고모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승리의 제스처였다는 거요. 경기가 끝난 후 김주혜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님, 완벽했죠? 이모가 혼자 뒷줄에 앉은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제 누가 더 중요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주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해. 김여정 이모가 상처받으셨을 거야. 박 선생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예요. 권력 서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자리 배치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김주혜가 김정은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번 중국 방문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외교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김정은이 그래. 주혜가 세계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승낙했어요. 그런데 김주혜가 추가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가족끼리만 조용히 가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수행원들이 가면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가족끼리만, 그럼 여정이도 안 데려가고? 라고 물었을 때 김주혜가 정말 교묘하게 대답했어요. 이모는 북한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모가 없으면 북한 안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김여정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방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거였어요. 김정은이 김주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혜의 말이 맞네. 여정이는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계속 봐야겠다. 김여정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에서 배제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13세 조카의 배려 앞에서는 반박할 수도 없었죠. 오히려 주의 생각이 깊네. 고마워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후 김주혜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2단계도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중국이라는 중요한 외교 무대에 저는 참석했지만 김여정 이모는 배제됐다는 거요. 이건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어요. 후계자로서의 국제적 대비였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이모가 없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어요. 김주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이 가장 무서웠어요. 김여정을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죠.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종 단계에서는 김여정을 권력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그녀가 더 이상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김정은과 모든 권력층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후 김주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어요. 8월 10일 김주혜가 김정은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도 교육 담당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김주혜가 김정은에게 정말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여정 이모가 제 교육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세요. 김정은이 여정이가 개입해. 어떤 식으로? 라고 물었어요. 이모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시하세요. 마치 제가 이모의 부하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모의 부하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고 후계자잖아요. 김정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김주혜가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이모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후계자가 되는 게 이모에게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혜야, 무슨 말이니? 김주혜가 마치 김여정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아버지, 이모는 이모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당 업무, 대남 업무 같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요. 굳이 제 교육까지 신경 쓰셔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모도 제 교육 때문에 본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모 눈치를 봐가면서 교육받는 게 불편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주혜가 정말 교묘하게 김여정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요. 김정은이 잠깐 생각하더니 주혜 말도 일리가 있네. 여정이한테 얘기해 볼게라고 했어요. 김주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해요. 아버지, 이모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김여정이 김주혜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김여정 동지의 다른 중요 업무 집중을 위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김주혜가 축출시킨 거였어요. 8월 15일 김주혜가 저에게 최종 보고를 했어요. 박 선생님, 3단계가 모두 완료됐어요. 이제 김여정 이모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김주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모는 이제 저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제 교육에 관여할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조언을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모보다 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 간부들도 이모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김여정은 내 고모야. 가족인데. 김주혜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북한에서 가족이라는 건 권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일성 할아버지가 형들을 제거했듯이, 김정일 아버지가 경쟁자들을 숙청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장성택 삼촌과 빔정남 형을 처리했듯이요. 고모를 완전히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3세 아이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주혜가 계획서의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거든요. 박 선생님,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다음 단계라니? 김여정 이모는 1단계였어요.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단계가 뭐니? 김주혜가 새로운 페이지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리설주 엄마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어머니까지. 주혜야, 그게 무슨 말이니? 리설주는 내 엄마잖아. 김주혜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 엄마도 제 앞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저를 그냥 딸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후계자가 아니라 어린 딸로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엄마도 김여정 이모처럼 권력에서 멀어지게 해야 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3세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마저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주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 응. 김주혜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도 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됐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요. 그날 이후 김주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주혜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박 선생님, 제 3단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말하는 거니? 김여정 이모를 축출한 계획 말이에요. 성공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주혜야, 그런 건 너무 복잡한 문제야.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김주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어요. 박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 계획이 성공적이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주혜야, 대답하세요. 제 계획이 완벽했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때 저는 느꼈어요. 김주혜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요. 만약 제가 김주혜의 계획을 비판하면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세 아이의 무서운 계획을 칭찬할 수도 없었죠. 주혜야, 저는 내가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김주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걱정이요. 제가 성공했는데 왜 걱정이세요? 성공이라는 게 김여정 이모는 더 이상 저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그리고 김주혜가 더욱 무서운 말을 했어요. 박 선생님도 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됐네요. 그 말이 명백한 위협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후부터 김주혜의 질문이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박 선생님, 가족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남편분과 아들은 건강하시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수업 내용을 얘기하진 않으시죠? 저와의 대화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이런 협박성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더욱더 직접적인 위협이 왔어요. 김주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 선생님, 제 계획서를 본 사람은 선생님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말하지 않았어. 그럼 앞으로도 절대 말하지 않으시겠죠? 주혜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김주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북한에서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3세 아이가 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제 집 앞에 국가보위부 요원이 나타났어요. 24시간 감시가 시작된 거죠. 김주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주혜와 가깝게 지냈던 다른 교육 담당자들, 경호원들, 심지어 요리사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발령받거나 사라졌어요. 8월 20일, 김주혜가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박 선생님, 제 축출 방법을 아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니? 김여정 이모도 제 계획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혜야, 선생님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제 비밀을 말한다면
제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김주애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좋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살기 위해서는 탈북해야 한다고. 저는 본격적인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감시였어요.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제 집 주변을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김주애와의 수업만큼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탈출 계획을 세웠죠. 과거 제자 중에 어머니가 탈북민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 비밀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매일 김주애를 가르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다듬어 나갔어요. 김주애는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다음 타겟인 리설주에 대한 계획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김주애가 저에게 새로운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박 선생님,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리설주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축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김여정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계획서를 보는 순간 제 탈북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 무서운 아이 곁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8월 25일 새벽 2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주애와 특별 수업이 있어서 일찍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경대를 나섰어요. 국가보위부 요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성실한 교사였으니까요. 교육 업무라고 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새벽 3시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거 제자 중에 어머니가 탈북민이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로 알아낸 비밀 연락망이 있었거든요. 미리 연락해둔 협력자의 화물차가 약속 장소에 와 있었어요. 트럭 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짐칸에 들어가세요. 6시간은 꼼짝하면 안 됩니다. 화물차 짐칸.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온갖 상자들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6시간 동안 말이에요. 도중에 검문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대응해서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 실패였어요. 중국 국경경비대 불빛이 보이는 순간 급하게 숨어야 했어요. 발각될 뻔했어요. 조선족 브로커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어요. 두 번째 기회는 오후 2시에 있을 거야. 그때가 교대 시간이라 잠깐 틈이 생겨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드디어 압록강 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8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어요. 얼음이 얇게 얼어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3번이나 얼음이 깨진 거예요. 특히 강중앙 지점에서는 완전히 깨져서 목까지 물에 빠졌어요.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주애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타겟은 누구로 할까요? 선생님, 이라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단동에서 연길로 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로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김주의 비밀을 아는 자를 살려둘 수 없다. 분명히 이런 영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계속됐어요. 첫 번째로 단동 여관에서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이상한 냄새 때문에 깨어났어요.
방 안에 뭔가 가스 같은 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겨우 살았어요. 독가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길 가는 버스에서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우리 버스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 순간 다른 차로 갈아타야 했어요. 세 번째가 가장 무서웠어요. 연길 조선족 마을에서 운신하고 있었는데 밤 11시경에 갑자기 무장한 남자들이 지대 들이닥친 거예요. 김주혜의 비밀을 아는 박선영을 찾고 있다. 그들이 소리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집 뒷문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피가 많이 났지만 계속 도망쳐야 했어요. 연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을 탔어요. 어깨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언제 또 그들이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베이징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방콕 난민 수용소에서 2주를 기다렸어요. 그곳에서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다른 탈북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제게 접근하면서 북한에서 뭘 했는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수상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탈북 신청을 할 때 말했어요. 김주혜에 대한 모든 비밀을 증언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후 3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았다. 정말 살아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어요. 김주혜의 비밀을 폭로하면 북한에 남은 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 도착 일주일 후 세상을 뒤흔든 증오. 9월 12일 한국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9월 19일 드디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여들었어요. CNN, BBC, 모이터, NHK, 그리고 한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까지. 제가 김주혜 전용 가정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관심이 폭발한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말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각오했어요. 김주혜의 무서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여러분, 김주혜가 김여정을 축출한 방법은 정확히 3단계였습니다. 이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어요.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13세 아이가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주혜가 직접 그린 50페이지짜리 계획서를 봤거든요. 각 단계별 시행 방법, 예상 반응, 대응 방안까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장면들. 열병식에서 김주혜가 귀빈석에 앉고 김여정이 바깥에 있었던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13세 김주혜가 미리 다 계산한 거였거든요. BBC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김정은은 딸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김주혜는 정말 교묘했어요. 중국 방문에서 김여정이 빠진 것도 김주혜가 가족끼리만 가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김여정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거였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증언을 했을 때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김주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음 타겟은
누구로 할까요? 선생님이었거든요. 김주애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리설주, 즉 자신의 어머니도 타겟 목록에 있었어요. 13세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마저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NHK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현재 김여정의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났어요. 더 이상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13세 아이가 국한 실질적 인자를 완전히 제압한 거죠. 마지막에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폭로를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김주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13세 독재자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현재 김주애는 사실상 김여정을 완전히 축출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타겟은 이설주. 그 다음은 당과 군의 핵심 인사들. 최종적으로는 김정은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13세 독재자의 탄생을 막아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김주애의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세계가 준비할 수 있어요. 북한의 13세 독재자 김주애를 막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